소중한 사연을 나누는 세상만사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여성이고 호떡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어제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제 가게에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어요. 평범해 보이는 손님이었는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거든요.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렸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로 15년 전 혹독한 겨울밤에 저를 길거리로 내쫓았던 고모였기 때문이에요. 고모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냥 평범한 손님처럼 호떡을 주문하면서 사장님 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춥네요. 라고 인사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숨에 알아봤어요.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 차가운 눈빛과 쌀쌀한 목소리 그리고 입가에 늘 맴도는 불만스러운 표정은 그대로더라고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동시에 15년 전 그날 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는지 이해하시려면 제 이야기를 정말 처음부터 들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시면 고맙겠어요. 저는 어릴 때 정말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동네 꽃집을 운영하셨어요.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었죠. 아버지는 매일 퇴근하시면 저와 함께 놀아주셨고 어머니는 항상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어요. 특히 어머니의 요리 솜씨는 정말 좋았어요. 간단한 재료로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같은 평범한 음식도 어머니가 만들면 왠지 더 맛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안에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었던 거겠죠. 아버지는 주말이면 저를 데리고 공원에 가거나 놀이터에서 놀아주셨어요. 그네를 밀어주시고 시소도 함께 타주시고 숨바꼭질도 해주셨어요. 다른 아이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저와 많은 시간을 보내주셨죠. 어머니는 꽃집 일이 바쁘셨지만 항상 저를 신경 써주셨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준비해 두셨고 숙제도 도와주셨어요. 제가 아프면 밤새 간병해 주시고 기분이 안 좋으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런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 밝고 명랑한 아이였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지냈고 성적도 괜찮은 편이었어요.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어머니처럼 꽃집을 하고 싶다고 답하곤 했죠. 그런데 그 모든 행복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예요. 제가 13살 되던 해 12월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침에 부모님과 함께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갔어요. 어머니가 도시락까지 싸주시면서 오늘 점심은 특별히 맛있을 거라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학교에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고 수업도 열심히 들었어요. 점심시간에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먹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요. 그때만 해도 이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싸주신 도시락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방과 후에는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았어요. 날씨가 춥긴 했지만 아이들은 추위를 잘 모르잖아요. 신나게 놀다가 해가 지기 시작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평소처럼 엄마 다녀왔어요 라고 인사를 하며 집에 들어갔죠. 그런데 집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고 꽃집도 일찍 문을 닫으신 것 같았어요. 아버지도 평소보다 일찍 들어오셨는데 표정이 어두우셨어요. 제가 어디 가시냐고 물어봤는데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부모님은 외출하셨어요. 어디 가시는지는 말씀 안 해주셨지만 곧 돌아올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기다렸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밤 9시가 넘도록 부모님이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전화를 해봐도 받지 않으셔서 점점 불안해졌어요.
혹시 사고가 난 건 아닌지 온갖 생각이 들었죠. 밤 10시쯤 되어서 전화벨이 울렸어요. 부모님인 줄 알고 급하게 받았는데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어요. 경찰관이 혹시 윤서아 양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침에 멀쩡히 보고 온 부모님이 사고를 당하셨다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경찰관이 택시를 불러주겠다고 해서 급하게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부모님은 수술실에 들어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위험한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수술실 앞에서 기도했어요. 제발 부모님이 괜찮아지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몇 시간 후에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사고는 빗길에서 일어났어요. 다른 차가 신호를 위반해서 부모님 차를 들이받은 거였어요. 가해자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했어요. 순간의 부주의 때문에 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거죠. 그날 밤은 정말 악몽 같았어요. 경찰서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13살인 제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어요. 경찰관이 친척 연락처를 물어보셔서 고모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어요. 고모가 병원에 도착한 건 새벽이 되어서였어요. 김영숙이라는 고모는 아버지의 여동생이었는데 평소에 왕래가 별로 없었어요. 명절 때나 가끔 만나는 정도였죠. 고모는 도착하자마자 짜증부터 냈어요. 이런 일로 새벽에 깨웠다고 하면서요. 부모님 장례는 정말 조촐하게 치렀어요. 친구분들과 직장 동료분들이 와주셨지만 친척은 고모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아직도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정말 돌아가신 건지 꿈에서 깨면 괜찮아질 건지 계속 그런 생각만 했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고모는 계속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돈도 많이 든다고 투덜거렸고 빨리 끝내자고 재촉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부모님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장례가 끝나고 나서 저는 고모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갈 곳이 없었거든요. 고모는 마지못해 저를 데려갔어요. 아무리 그래도 혈육인데 길거리에 버릴 수는 없다면서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고모 집은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였어요. 엘리베이터도 자주 고장나고 복도는 어둡고 음침했어요. 집안도 좁았는데 원룸 정도 크기의 작은 공간이었어요. 고모는 혼자 살고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남편과 이혼했다고 했어요. 고모는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계산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씩만 일했어요. 그래서 수입이 많지 않았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13살짜리 조카가 떨어진 거니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처음 며칠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고모가 따뜻하게 대해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잠잘 곳과 먹을 것은 제공해줬거든요. 저는 부모님을 잃은 충격 때문에 멍한 상태였어요. 현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죠. 학교는 계속 다녀야 했는데 전학을 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고모 집 근처로 옮겨야 했거든요.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친구들도 없었고 선생님들도 낯설었어요. 게다가 집에서도 편하지 않았어요. 고모는 점점 저에게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성격이 무뚝뚝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문제가 뭔지 알게 되었어요. 문제는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었어요. 집을 팔고 차를 팔고 보험금까지 합치면 꽤 큰 돈이 되는 금액이었어요. 당시 기준으로 몇 천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미성년자인 저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후견인인 고모가 관리하게 되어 있었죠. 처음에는 고모가 그 돈을 제 장래를 위해 잘 관리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교육비도 대주고 필요한 것들도 사주겠거니 했죠.
하지만 점점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우선 고모의 생활이 급격히 화려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낡은 옷을 입고 다니셨는데 갑자기 새 옷들을 사입기 시작했어요. 비싼 화장품도 쓰고 머리도 자주 하러 다니셨어요. 외식도 자주 하시고 술자리도 늘어났어요. 반면에 저에게는 점점 인색해졌어요. 학용품을 사달라고 하면 꼭 필요한 것만 사주겠다면서 가장 싼 것만 골라주셨어요. 옷도 마찬가지였어요. 키가 자라서 옷이 작아졌다고 하면 아직 입을 수 있다면서 새 옷을 사주지 않았어요. 음식도 그랬어요. 고모는 자신은 좋은 음식을 드시면서 저에게는 간단한 것들만 주셨어요. 도시락도 제대로 싸주지 않아서 학교에서 창피할 때가 많았어요. 친구들은 예쁜 도시락을 가져오는데 저는 허름한 도시락에 반찬도 변변치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이 몇 개월 계속되니까 저도 의심스럽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남긴 돈이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고모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감히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어느 날 고모가 친구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조카 덕분에 용돈이 생겼다면서 웃으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요즘 생활이 여유로워졌다고 하면서 친구에게 자랑하고 계셨어요. 그때 확신했어요. 고모가 부모님이 남긴 돈을 자신의 생활비로 쓰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용기를 내서 고모에게 물어봤어요. 부모님이 남긴 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고모는 처음에는 당황하시는 것 같더니 이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린애가 뭘 안다고 어른 일에 참견하느냐면서 큰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너를 키우는데도 돈이 든다면서 그 돈으로 생활비를 쓰는 게 당연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무서워서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그 사건 이후로 고모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를 마치 원수 보듯이 대했어요. 집에 들어와도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고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용돈도 주지 않았어요. 학교 생활도 점점 힘들어졌어요. 준비물을 제대로 챙겨갈 수 없어서 친구들 앞에서 창피당하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체육복도 낡아서 다른 아이들이 수군거렸어요. 급식비도 제때 내지 못해서 선생님께 혼나기도 했어요. 옷도 점점 초라해졌어요. 키가 자라서 바지는 발목이 다 보였고 상의는 소매가 짧아졌어요. 다른 아이들과 비교되니까 더 초라해 보였어요. 친구들이 왜 옷을 안 갈아입냐고 물어볼 때마다 변명하기가 힘들었어요. 선생님들도 제 상황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가정 환경을 묻기도 했는데 저는 괜찮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고모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래도 제가 의지할 곳은 고모뿐이었으니까요. 그런 생활이 몇 개월 더 계속됐어요. 저는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힘들었고 성적도 떨어졌어요. 집에서는 눈치를 봐야 했고 학교에서는 창피당하기 일쑤였어요. 고모의 생활은 더욱 화려해졌어요. 새 가전제품들도 사고 인테리어도 바꾸고 옷도 계속 새로 사셨어요. 친구들과 여행도 자주 다니시고 술자리도 늘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서러웠어요. 어느 날은 고모가 술을 많이 드시고 집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원래 자유롭게 살았는데 너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고 했어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제가 부모님을 잃고 고모에게 의존하게 된 게 잘못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달리 갈 곳도 없었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어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어요. 몇몇 아이들이 제 형편을 눈치채고 놀리기 시작했거든요. 옷도 낡았고 도시락도 볼품 없었으니까요. 처음에는 몇 명만 그랬는데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제 부모 없는 고아래라는 소문도 돌았어요.
그리고 고모 집에서 얹혀 살고 있다는 것도 알려졌어요. 아이들은 그런 저를 신기하게 보거나 불쌍하게 보거나 아니면 피하려고 했어요. 어떤 반응이든 저에게는 상처였어요. 점심시간이 가장 괴로웠어요. 다른 아이들은 맛있어 보이는 도시락을 먹는데 저는 거의 매일 같은 메뉴였어요. 김치와 밥 정도가 전부였죠. 가끔은 반찬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매점에서 빵이라도 사 먹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어요. 체육 시간도 힘들었어요. 체육복이 너무 낡아서 다른 아이들이 웃었거든요. 운동화도 바닥이 다 떨어져서 뛸 때마다 아팠어요. 새 것을 사달라고 고모에게 말했지만 아직 신을 수 있다면서 거절하셨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점점 말수가 적어졌어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위축되어 있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했고 선생님들과도 거리감을 느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그런 생활이 거의 1년 가까이 계속됐어요. 처음에는 참을만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견디기 힘들어졌어요. 고모는 저를 더욱 귀찮아했고 저는 더욱 눈치를 봐야 했어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건 그해 겨울이었어요. 고모가 평소보다 더 많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셨어요. 그날 친구들과 만나서 술을 마셨는데 친구들이 조카를 키우느라 고생이 많다고 동정의 말을 했나 봐요. 고모는 그런 말이 기분 나쁘셨나 봐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하는 게 자존심 상한다면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했어요. 그날 밤 고모의 화는 평소보다 훨씬 심했어요. 소리도 크게 지르시고 물건도 집어던지셨어요. 저는 무서워서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이런 고모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고모가 저에게 짐을 싸라고 하셨어요. 내일 아침까지 이 집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혈육인데 13살짜리 조카를 길거리에 내쫓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고모는 진심이었어요. 내 부모가 남긴 돈은 이미 다 썼다면서 이제 더 이상 너를 키울 여력이 없다고 했어요. 갈 곳 찾아서 당장 꺼지라고 하면서 작은 배낭 하나만 챙기라고 했어요. 저는 울면서 애원했어요. 갈 곳이 없다고 어떻게 살라고 하냐면서 무릎까지 꿇고 빌었어요. 학교도 다녀야 하고 아직 어린데 혼자서는 살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고모는 전혀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화를 내면서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먹여 살려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때가 12월 중순이었는데 한파주의보가 내린 정말 추운 날씨였어요. 밖은 영하 10도를 밑돌고 있었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었어요. 이런 날씨에 밖에 나가면 얼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고모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당장 나가지 않으면 강제로 내쫓겠다고 하면서 문을 열어두셨어요. 찬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잠옷 차림에 작은 배낭 하나만 메고 고모 집을 나왔어요. 그때가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복도에 나서자마자 매서운 추위가 온몸을 덮쳤어요. 잠옷 위에 얇은 점퍼 하나만 걸친 상태였거든요. 배낭 안에는 옷 몇 벌과 교과서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용돈이 전부였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친척도 고모밖에 없었고 친한 친구도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아파트 주변을 배회했어요. 혹시 고모가 마음을 바꿔서 다시 들여보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기대는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울었어요. 정말 막막했어요. 이제 겨우 13살인데 혼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왔어요.
부모님이 계셨다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 더욱 슬펐어요. 밤이 깊어지면서 추위는 더욱 심해졌어요. 손발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졌고 입술은 파래졌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얼어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가보기로 했어요. 지하철역으로 갔어요. 다행히 지하철표 살 돈은 있었거든요. 지하철역은 따뜻했어요. 역사 안에서 좀 몸을 녹이고 나서 시내로 나가기로 했어요. 명동이나 강남 같은 곳에 가면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나갔어요. 차 안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어요. 잠옷 차림에 배낭을 메고 있는 어린아이가 이상하게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다른 옷도 없었거든요. 명동역에서 내렸어요. 평소에 부모님과 함께 가본 적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가게들이 문을 닫은 상태였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차가운 바람만 불고 있었어요. 몇 시간 동안 거리를 돌아다녔어요. 따뜻한 곳을 찾아서 들어가 보려고 했지만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도 야간에는 잘 받아주지 않았어요. 경비원이 있는 건물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결국 강남으로 이동했어요. 거기는 좀 더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늦은 시간이라 대부분의 곳이 문을 닫았고 거리는 한산했어요. 새벽이 되어서는 정말 갈 곳이 없어졌어요. 몸도 한계에 다다랐어요. 계속 걸어 다녀서 다리도 아팠고 추위 때문에 온몸이 떨렸어요. 뭔가 먹지도 못해서 배도 고팠고요. 그때 고속터미널 생각이 났어요. 거기는 이른 시간까지 사람들이 있을 거고 실내라서 따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고속터미널로 갔어요. 요금을 내고 나니 이제 정말 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터미널 안에는 다행히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새벽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저는 구석진 의자에 앉아서 좀 쉬었어요. 드디어 따뜻한 곳에 들어와서 몸이 좀 녹았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비원이 와서 잠을 자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승차권이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없다고 하니까 밖으로 나가라고 했어요. 저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터미널 밖으로 나왔어요. 다시 추운 바깥 공기에 노출되니까 온몸이 떨렸어요.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었어요. 돈도 거의 떨어졌고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터미널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혹시 밤새 있을 수 있는 곳이 없는지 찾아봤어요. 하지만 모든 곳이 문을 닫았거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공중 화장실에서라도 추위를 피해보려고 했지만 거기도 너무 춥고 더러웠어요. 결국 터미널 뒷골목으로 갔어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좀 쉬어보려고 했어요. 골목은 더욱 추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건물 벽에 기대서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그때 멀리서 희미한 주황색 불빛이 보였어요. 작은 가게에서 나오는 불빛인 것 같았어요. 그 따뜻한 불빛을 보는 순간 정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몸도 마음도 얼어붙을 것 같았는데 그 작은 불빛이 마치 생명줄 같았거든요. 불빛을 따라 걸어가 봤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지만 그래도 계속 걸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작은 호떡집이었어요. 낡은 간판에 명잔에 호떡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 한 분이 호떡을 굽고 계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능숙한 손길로 반죽을 뒤집으시고 노릇노릇하게 구워내시는 모습이 마치 그림 같았어요. 그리고 가게 안에서 나오는 따뜻한 온기와 고소한 냄새가 느껴졌어요. 저는 그 광경에 압도되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그 맛있어 보이는 호떡을 보니까 침이 고였어요. 하지만 돈이 없었어요. 호떡 하나 살 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게 문 앞에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걸을 힘도 없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그 따뜻한 불빛이라도 보면서 있고 싶었어요. 마지막 희망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추위와 배고픔과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서 정신을 잃을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명자 할머니가 나오신 거예요. 할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얘야, 이 추운 날씨에 여기서 뭐 하고 있니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정말 따뜻했어요.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그런 다정한 목소리였거든요. 저는 그때서야 정말 울음이 터졌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러움과 외로움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할머니 앞에서 아이처럼 펑펑 울었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가게 안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할머니의 손은 따뜻했어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다른 사람의 온기였어요. 가게 안에 들어서자마자 따뜻한 열기가 온몸을 감쌌어요. 그리고 매콤달콤한 호떡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정말 천국에 온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갑자기 이런 따뜻한 곳에 들어오니까 꿈만 같았어요. 할머니는 저를 의자에 앉히시더니 따뜻한 호떡 하나와 어묵국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리고 제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면서 괜찮다, 여기선 울어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정말 오랜만에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단순한 맛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이 느껴졌거든요. 달콤한 설탕과 고소한 땅콩이 입안에서 어우러지면서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어묵국도 정말 뜨겁고 구수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던 터라 더욱 맛있게 느껴졌어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먹을 때마다 온몸에 힘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제가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기다려 주셨어요. 중간중간 괜찮냐고 물어보시고 더 먹을 거 있으면 말하라고 하셨어요. 정말 친할머니 같은 느낌이었어요. 다 먹고 나니 몸이 좀 나아졌어요. 할머니가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 이야기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을 잃은 일부터 고모 집에서 지낸 일, 그리고 어제 밤 쫓겨난 일까지요.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중간중간 안쓰럽다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자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서아야, 오늘 밤은 여기서 자거라. 내일 아침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시면서 가게 뒤쪽에 작은 방이 있는데 거기서 하룻밤 쉬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감격했어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할머니가 깨끗한 이불과 베개를 가져다 주셨거든요. 따뜻한 방에서 포근한 이불을 덮고 누우니까 정말 꿈만 같았어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다음 날 아침에 할머니가 따뜻한 죽을 끓여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진짜로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서아야, 당분간 여기서 지내렴. 할머니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밥은 먹여줄게. 대신 학교는 꼭 다니고 시간 날 때 가게 일도 좀 도와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았거든요. 고모 집에서는 항상 부담스러운 존재였는데 할머니는 저를 도움이 되는 존재로 봐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명잔의 호떡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정말 가족처럼 저를 돌봐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아침을 차려주시고 학교 갈 준비도 도와주셨어요. 도시락도 정성스럽게 싸주셨거든요. 학교 전학 문제도 할머니가 도와주셨어요. 서류 작업이 복잡했는데 할머니가 직접 학교에 가셔서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선생님들도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잘 도와주셨어요.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았어요.
또 다른 전화기였고 친구들도 새로 사귀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힘든 일이 있으면 집에 와서 할머니께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호떡집에서 산다는 걸 알게 된 친구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시선들이 그렇게 무섭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항상 격려해 주셨거든요. 서아야,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말거라. 너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어. 그걸 자랑스럽게 여겨도 된다고 하시면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당당하게 살면 된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친구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호떡집 일을 더 열심히 도왔어요. 할머니에게 호떡 만드는 법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반죽을 만드는 것부터 쉽지 않았거든요. 물의 양도 맞춰야 하고 반죽하는 시간도 중요했어요. 처음에는 반죽이 너무 되거나 너무 묽어서 제대로 안 됐어요. 할머니는 인내심을 갖고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면서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소를 만드는 것도 어려웠어요. 설탕과 땅콩, 호두 같은 견과류의 비율을 맞추는 게 생각보다 까다로웠거든요. 너무 달면 느끼하고 너무 싱거우면 맛이 없어요. 할머니만의 특별한 배합 비율이 있었는데 그걸 배우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게 굽는 일이었어요. 불의 세기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고 뒤집는 타이밍도 정확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타거나 덜 익는 경우가 많았어요.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괜찮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고 위로해 주셨어요. 몇 달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요. 반죽도 제법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고 호떡 모양도 예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정말 많이 늘었다고 칭찬해 주실 때 뿌듯했어요. 손님들도 저를 예뻐해 주셨어요. 어린 나이에 열심히 일한다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가끔 용돈을 주시려는 분들도 계셨는데 할머니가 마음만 고맙게 받으라고 하셨어요. 할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호떡 만드는 기술뿐만 아니라 손님을 대하는 법, 가게를 운영하는 법,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할머니는 모든 손님을 정성껏 대해주셨어요. 단골 어르신들께는 안부를 묻고 젊은 손님들에게는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가끔 배고픈 사람이 오면 공짜로 호떡을 주기도 하셨어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장사를 하는 것도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벽에 걸린 사진을 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젊은 시절에 할머니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소녀가 있는 사진이었는데 그게 할머니의 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진이라는 이름의 딸이었는데 제 또래 나이에 백혈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다고 하셨어요.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했지만 결국 하늘나라로 갔다고 하시면서 그때의 힘들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할머니는 딸을 떠나보낸 후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했어요. 남편도 딸이 죽은 후에 견디지 못하고 다른 여자와 함께 떠났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혼자서 호떡집을 지키며 살아오셨던 거였어요. 딸이 아팠을 때 병원비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집도 팔고 가진 것도 다 팔아서 치료비에 쓰셨지만 결국 딸을 구하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혼자 살면서 딸 생각만 하며 지내셨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할머니가 왜 저를 그렇게 따뜻하게 받아주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도 저처럼 외로우셨던 거예요. 딸을 잃은 슬픔과 홀로 남은 외로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던 거죠. 저는 할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저 옆에 있어도 될까요? 할머니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부터 저희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저를 친손녀처럼 사랑해 주셨고, 저도 할머니를 친할머니처럼 따랐어요. 작은 호떡집이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어요. 학교 생활도 점점 나아졌어요. 처음에는 호떡집에서 산다는 걸로 놀리던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당당하게 행동하니까 오히려 멋있다고 하는 친구들도 생겼어요. 성적도 좋아졌어요. 할머니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조용한 방에서 책상도 마련해 주시고 필요한 참고서도 사주셨어요. 무엇보다 할머니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기가 찾아왔어요. 골목 어귀에 화려한 푸드트럭이 나타난 거예요. 트렌디 호떡이라는 간판을 단 새로운 호떡집이었어요. 그 가게는 저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에 젊은 사장님이 운영하고 있었어요. 메뉴도 다양했어요. 기존 호떡 외에도 치즈 호떡, 초콜릿 호떡, 피자 호떡 같은 새로운 종류들이 많았어요. 게다가 마케팅도 화려했어요. 인터넷 광고도 하고 전단지도 뿌리고 시식 이벤트도 했어요. 개업 기념으로 한 달간 반값에 판다면서 손님들을 끌어들였어요. 젊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기존 단골 손님들도 그쪽으로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맛에 호기심을 보이시는 거였어요. 저희 가게는 손님이 급격히 줄었어요. 하루 종일 가게를 열어놓아도 손님이 몇 명 안 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할머니는 표정이 어두워지셨고 밤에 혼자 한숨을 쉬시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제가 봐도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저도 마음이 답답했어요. 할머니가 평생 지켜온 가게가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컴퓨터 수업을 받는데 선생님이 인터넷 마케팅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맛집을 찾을 때 인터넷을 많이 이용한다는 거였어요. 그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집에 와서 할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도 뭔가 해봐요. 저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 가게를 알려보는 건 어때요라고 제안했어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이셨어요. 오래된 방식을 바꾸는 게 쉽지 않으시겠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뭔가 해보고 싶었어요. 우선 학교 미술 시간에 배운 걸 활용해서 예쁜 메뉴판을 만들었어요. 할머니표 특제 호떡이라고 크게 적고 아래에 작은 글씨로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우리 동네 호떡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컴퓨터 시간에 배운 걸 활용해서 디지털 카메라로 호떡집 사진을 찍었어요. 할머니가 호떡을 만드시는 모습도 찍고 맛있게 구워진 호떡 사진도 찍었어요.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서 그 사진들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반응이 별로였어요. 조회수도 낮고 댓글도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올렸어요. 할머니와 저의 이야기도 함께 썼어요. 할머니가 딸을 잃고 혼자서 호떡집을 지켜온 이야기 그리고 저와 할머니가 만나서 가족이 된 이야기를요. 진솔한 이야기였거든요. 며칠이 지나니까 조금씩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요. 댓글로 감동적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겼고 가게가 어디에 있냐고 묻는 사람들도 나타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인터넷을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생겼어요. 처음에 온 손님들은 대학생들이었어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라면서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호떡을 드시고는 정말 맛있다고 하시면서 사진도 찍어 가셨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블로그에 올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 저희 가게 이야기가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걸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특히 저희 가게의 스토리에 감동받았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단순히 호떡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할머니와 저의 이야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더 소중했어요. 할머니도 점점 기뻐하셨어요. 오랫동안 어두웠던 표정이 밝아지시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고 이야기에 감동했다고 하면 정말 행복해 하셨거든요. 경쟁 호떡집도 처음에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어요. 할인 기간이 끝나면서 손님들이 줄어들었고 저희 가게로 다시 발걸음을 돌리는 분들이 생겼어요. 특히 단골 어르신들이 역시 명자네가 최고라고 하시면서 돌아오셨을 때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데 기쁨도 잠깐이었어요. 갑자기 할머니가 자주 기침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환절기라서 감기에 걸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침이 더 심해지고 가끔 피가 섞여 나오기도 했어요. 할머니는 괜찮다고 하시면서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할머니가 가끔 어지러워하시며 벽에 기대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걱정됐거든요. 호떡을 굽다가도 숨이 차시는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할머니는 가기 싫어하셨지만 제가 울면서 애원해서 함께 갔어요.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정말 조마조마했어요. 며칠 후에 결과가 나왔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폐암 말기라는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서 수술도 어렵고 길어야 몇 개월 정도라고 하시는데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 앞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시는데도 현실감이 없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다니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막 행복해지려고 했는데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할머니는 의외로 담담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하시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서아야, 너무 슬퍼하지 마라. 할머니는 너 덕분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부모님을 잃었을 때의 그 끔찍한 기억이 다시 떠올랐어요. 또다시 혼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밤에 혼자 울면서 하느님에게 기도했어요. 제발 할머니를 데려가지 말라고, 더 오래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어요. 제가 뭐든지 할 테니 할머니만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할머니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어요. 학교도 자주 빠지고 할머니를 돌봤어요. 병원 약을 시간에 맞춰 드시도록 하고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어 드렸어요. 할머니는 그런 제 모습을 보시면서 미안해 하셨어요. 너 때문에 학교도 못 가게 해서 죄송하다고 하시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편안하셨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할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호떡을 만드시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오래 서 계시기도 어려워 하셨어요. 저는 할머니 대신 호떡을 만들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정성껏 만들었어요. 손님들도 할머니의 상태를 걱정해 주셨어요. 단골 어르신들은 할머니 안부를 묻고 빨리 나으시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그런 분들의 마음이 정말 고마웠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호떡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어요. 몸이 많이 약해지셨는데도 부엌에 나와서 호떡을 만들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눈물을 참으면서 재료를 준비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반죽을 만드셨어요. 예전처럼 능숙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정성스럽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호떡을 구워내시면서 이건 내가 제일 먼저 먹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건네주신 마지막 호떡을 받았을 때 정말 울음이 터졌어요. 이게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는 마지막 호떡이라는 생각에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할머니 앞에서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꾹 참았어요. 그 호떡은 정말 맛있었어요. 할머니의 사랑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한 입 한 입 천천히 먹으면서 할머니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처음 만났던 그날 밤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들이요.
며칠 후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어요. 거의 누워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고 말씀도 잘 안 하셨어요. 저는 할머니 옆에서 손을 잡고 있으면서 괜찮아질 거라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서아야, 할머니는 참 행복했단다. 내가 내 곁에 와줘서 정말 고마웠어. 너는 딸보다 더 소중한 내 손녀야.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주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과 함께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평화로운 표정으로 마지막 미소를 지으시면서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된 거죠. 할머니 장례는 조촐하게 치렀어요. 가게 단골 손님들과 동네 분들이 와주셔서 할머니를 배웅해드렸어요. 모든 분들이 할머니가 좋은 분이셨다고 하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한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가게를 열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할머니 없는 호떡집은 너무 썰렁하고 외로웠거든요. 하지만 할머니가 남겨주신 사랑과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섰어요. 할머니가 평생 지켜온 가게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저에게 물려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었어요. 미성년자였던 저는 법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동네 분들과 단골 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분들의 도움 덕분에 가게를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학업과 가게 운영을 병행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할머니와의 약속이었거든요. 꼭 공부를 마치라고 하셨으니까요. 선생님들도 제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요리 학원에 다녔어요. 할머니에게 배운 기술에 더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싶었거든요. 새로운 레시피도 개발하고 위생 관리나 경영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학원에서 만난 친구들은 처음에는 호떡집을 한다고 하면 시시하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모두 감동받더라고요. 그리고 응원해준다고 하면서 나중에 꼭 가게에 가보겠다고 했어요. 요리 학원을 마치고 나서 본격적으로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가게 간판에 대표 윤서아라는 작은 글씨를 새겨 넣었어요. 할머니의 명잔에 호떡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두고요. 할머니에게 배운 전통적인 방식에 제가 배운 새로운 기술을 더했어요. 기본 호떡은 할머니 레시피 그대로 만들고 거기에 몇 가지 새로운 메뉴를 추가했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셨을 만한 메뉴들로요. 처음에는 혼자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고 모든 걸 혼자 결정해야 했거든요. 가끔 힘들 때면 할머니가 그리웠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할머니는 항상 정성을 다하셨거든요. 저도 할머니처럼 정성껏 호떡을 만들고 손님들을 정성껏 대했어요. 점점 가게가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입소문도 계속 퍼져나갔고 멀리서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들도 오시더라고요. 한국의 전통 간식을 맛보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셨을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작은 골목의 호떡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니 할머니도 놀라셨을 거예요. 가게가 유명해지면서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지역신문에 기사가 나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됐어요. 그때마다 할머니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고 했어요. 할머니 없이는 지금의 제가 없다고 항상 말씀드렸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주신 사랑과 가르침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다고요. 요즘은 젊은 사업가들이 와서 프랜차이즈를 해보자는 제안도 해요. 하지만 저는 거절해요. 할머니의 호떡집은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는 곳이거든요. 할머니가 저를 받아주셨듯이 저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있어요.
가끔 배고픈 아이들이 오면 호떡을 공짜로 주기도 하고 힘든 일이 있어서 우는 사람들이 오면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해요. 얼마 전에는 중학생 한 명이 가게 앞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집에서 부모님과 싸우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에게 따뜻한 호떡을 주면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께 사과하라고 조언했어요. 부모님도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라고 설명해줬죠. 나중에 그 아이가 엄마와 함께 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진짜 이유를 깨닫게 돼요. 단순히 호떡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가게에는 할머니 사진이 걸려 있어요. 손님들이 보시면 누구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제 할머니라고 자랑스럽게 대답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참 좋은 분 같다고 하세요. 정말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셨어요. 요즘은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어요. 요리를 배우고 싶다는 젊은 분들이 와서 도제처럼 배워가세요. 저는 할머니가 저에게 그랬듯이 정성껏 가르쳐 드려요. 단순히 기술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도 함께 전해주려고 해요. 누군가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이 음식을 통해 전해진다는 것을요. 젊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시큰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진지해져요. 그리고 나중에 독립해서 자기 가게를 열 때 연락해서 고맙다고 인사해 주세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가 기뻐하실 것 같아서 뿌듯해요. 지역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어르신들께 호떡을 만들어 드려요.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옛날 생각이 난다고 하시면서 맛있게 드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 할머니 생각이 나요. 할머니도 어르신이셨는데 제가 만든 호떡을 드시고 기뻐하셨던 모습이요. 지금 제가 다른 어르신들께 해드리는 일이 할머니에 대한 보답인 것 같아서 뿌듯해요. 아이들을 위한 활동도 하고 있어요. 근처 초등학교에서 진로 체험 프로그램으로 호떡 만들기 체험을 진행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직접 반죽도 만져보고 호떡도 구워보면서 신기해해요. 그럴 때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줘요. 음식을 만들 때는 마음을 담아서 만들어야 한다고, 드실 분을 생각하면서 정성껏 만들어야 한다고요. 아이들이 진지하게 들어주면 정말 기특해요. 가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오기도 해요. 그럴 때면 저의 어린 시절이 생각나요. 그래서 더 따뜻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해요. 혹시 그 아이들 중에 저처럼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할머니가 저에게 그랬듯이 언젠가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나타나면 따뜻하게 품어주고 싶어요. 그렇게 사랑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할머니에게서 저에게, 그리고 저에게서 다른 누군가에게로요. 그런데 어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 고모가 가게에 나타난 거예요. 15년 만에 말이에요. 고모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냥 손님처럼 호떡을 주문하더라고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화가 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담담했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많은 걸 바꿔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모가 호떡을 먹으며 맛있다고 하는 걸 보니까 묘한 기분이었어요. 저를 내쫓았던 그 사람이 제가 만든 호떡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수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모가 가게를 나가면서 사장님 정말 맛있다고 또 올게요라고 인사를 했어요. 저는 그때 고맙다고 답했어요. 고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만약 할머니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고모처럼 차갑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과 따뜻함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모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커요. 고모 때문에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모든 일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고모가 저를 내쫓지 않았다면 할머니를 만나지 못했을 테고 지금의 제가 될 수도 없었겠죠. 물론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 모든 일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속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고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고 서로 도우며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할머니의 그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요즘 가게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고 오신 분도 있고, 가족 문제로 고민이 많은 분도 있고, 연애 때문에 상처받은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제 호떡을 드시면서 조금이라도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그랬듯이 저도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고 싶어요. 작은 호떡 하나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어요. 가끔 힘들 때면 할머니 생각이 나요. 할머니가 제 곁에서 응원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서 용기가 나거든요. 할머니가 저에게 물려주신 건 호떡집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평생 간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며 살고 싶어요. 지금도 가게에는 따뜻한 호떡 냄새가 가득해요. 할머니가 계셨던 그때처럼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호떡을 굽고 있어요. 한 조각 한 조각의 정성을 담아서요. 언젠가 제가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할머니가 저에게 그랬듯이 따뜻하게 품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도 오늘 하루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할머니, 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할머니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언제나 할머니를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면서 할머니께 인사를 드려요. 할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저도 열심히 할게요라고 마음속으로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정말 할머니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서아야, 오늘도 파이팅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힘이 나요. 요즘은 계절마다 특별한 메뉴도 만들고 있어요. 봄에는 딸기 호떡, 여름에는 팥빙수 호떡, 가을에는 단풍잎 모양 호떡, 겨울에는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전통 호떡을 주력으로 해요. 각 계절마다 그에 맞는 정성을 담아서 만들고 있어요. 특히 겨울이 되면 더욱 감회가 새로워요. 제가 할머니를 처음 만났던 계절이거든요. 그때의 추위와 절망감 그리고 할머니의 따뜻함이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래서 겨울에는 더욱 정성껏 호떡을 만들어요. 추운 날씨에 찾아오시는 손님들을 보면 그때의 제 모습이 겹쳐 보여요. 특히 어린 학생들이나 힘들어 보이는 분들이 오시면 더 따뜻하게 대해드리려고 노력해요. 혹시 그분들도 저처럼 따뜻함이 필요한 상황일지도 모르니까요. 몇 달 전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손녀와 함께 가게에 오셨는데 그 손녀가 저와 비슷한 나이의 대학생이었어요. 그 할머니가 호떡을 드시고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여쭤보니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혼자 자랐는데 이 호떡 맛이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음식 맛과 비슷하다고 하시면서 울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울컥했어요.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추억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시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그 할머니와 손녀는 그 이후로 단골이 되셨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오세요. 그리고 올 때마다 안부를 묻고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단골 손님들과의 인연도 정말 소중해요. 처음에는 그냥 호떡을 사러 오시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같은 느낌이 되었어요. 그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조언도 해드리고 서로 의지하며 지내고 있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세요. 그분들은 호떡을 사러 오시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도 제 일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김할아버지라는 단골분이 계신데 매일 오후 3시만 되면 어김없이 오세요. 호떡 하나 드시고 차 한 잔 드시면서 1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가세요. 처음에는 부인을 잃고 혼자 사시는 게 외로우셔서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건 김할아버지가 저를 많이 걱정해 주신다는 거였어요. 어린 나이에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게 힘들지 않느냐고, 건강은 괜찮느냐고 항상 물어보세요. 마치 친할아버지 같으세요. 김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요리사셨다고 해요. 그래서 가끔 호떡 만드는 팁도 알려주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안해 주세요. 그분의 조언 덕분에 호떡 맛이 더 좋아진 것도 있어요. 박할머니라는 분도 계세요. 이분은 매주 금요일마다 오시는데 항상 호떡을 10개씩 사가세요. 처음에는 왜 그렇게 많이 사시는지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근처 요양원에 계시는 친구분들과 나눠 드시려고 그러신 거였어요. 박할머니 덕분에 요양원 어르신들도 저희 호떡을 아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요양원에 정기적으로 호떡을 납품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제 호떡을 드시고 좋아하신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젊은 손님들도 많이 와요. 특히 대학생들이 많이 찾아주는데 시험 기간이면 더욱 붐비죠. 밤늦게 공부하다가 출출할 때 호떡 하나가 든든한 간식이 되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보면 제 학창 시절이 생각나요. 한 대학생은 정말 인상 깊었어요. 매일같이 와서 호떡을 사가는데 어느 날 왜 이렇게 자주 오는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호떡을 먹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학생은 고향이 부산인데 서울에 혼자 올라와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가끔 외롭고 힘들 때 제 호떡을 먹으면 고향 생각이 나면서 위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그 학생은 졸업 후에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지금도 가끔 안부 인사를 해줘요. 부산에서 직장을 구해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하면서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호떡 먹으러 올 거라고 해요. 외국인 손님들도 정말 많이 와요. 특히 한국에 유학 온 학생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주세요. 처음에는 언어 소통이 어려워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간단한 영어나 중국어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외국인 손님들이 호떡을 처음 드시고 놀라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재미있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달콤한 맛에 신기해 하시거든요. 그리고 사진도 많이 찍어 가세요. 본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자랑하려고요. 한 일본인 학생은 정말 특별했어요. 한국어를 정말 잘해서 처음에는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온 교환 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전통 음식들을 찾아다니며 먹고 있다고 했어요. 그 학생은 제 이야기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할머니와의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정말 감동받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면서 자기 할머니 얘기를 들려줬어요. 그 학생의 할머니도 어려운 시절에 혼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나라는 다르지만 할머니들의 따뜻한 마음은 같다는 걸 느꼈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가게도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해요. 봄에는 벚꽃 장식을 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느낌의 인테리어로 바꿔요. 가을에는 단풍잎 장식을 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느낌의 소품들을 놓아둬요. 특히 크리스마스 때는 특별해요. 작은 트리도 놓고 예쁜 조명도 켜둬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특별 메뉴로 초콜릿 호떡도 만들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한 아버지가 딸과 함께 와서 호떡을 사가시는데 딸이 엄마에게 갖다 드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엄마는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내가 호떡을 좋아하는데 병원 음식만 먹다 보니 입맛이 없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한 호떡을 사가서 기운을 내시게 해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특별히 정성껏 호떡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보온팩도 넣어서 병원에 갈 때까지 따뜻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드렸어요. 며칠 후에 그 아버지가 다시 와서 아내가 정말 맛있게 드셨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하는 일이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사람들의 일상에 작은 행복을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할머니가 저에게 그랬듯이요. 요즘은 지역 행사에도 자주 참여하고 있어요. 동네 축제가 있으면 부스를 열어서 호떡을 판매하기도 하고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 같은 특별한 날에는 이벤트도 해요. 작년 어버이날에는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했어요. 자녀분들이 멀리 계셔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모시고 호떡도 함께 만들고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오랜만에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난다고 하시면서 즐거워하셨거든요. 그리고 만든 호떡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중 한 할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젊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정말 대견하다고 하시면서 내가 있어서 동네가 따뜻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어린이날에는 아이들을 위한 호떡 만들기 체험도 해요. 부모님과 함께 와서 직접 반죽도 만져보고 호떡도 구워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신기해해요. 처음 해보는 경험이라서 더욱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아요. 한 아이는 호떡을 만들면서 계속 질문을 했어요. 왜 반죽이 이렇게 되는지, 설탕은 왜 넣는지, 불은 왜 약하게 해야 하는지 정말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 그 아이의 호기심을 보면서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났어요.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도 요리에 관심을 가질지 아니면 전혀 다른 길을 갈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의 경험이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제게 할머니와의 추억이 그렇듯이요. 요즘은 온라인 주문도 받고 있어요. 멀리 계신 분들이나 직접 오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요. 택배로 보내드리는데 포장에도 신경을 많이 써요. 직접 와서 드시는 것과 최대한 비슷한 맛을 느끼실 수 있도록요. 온라인 주문하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특별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고향을 떠나 있는 분들이 부모님께 선물하시려고 주문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픈 가족을 위해 주문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한 분은 캐나다에 사시는 딸에게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딸이 한국 음식이 그리워한다면서 호떡을 좋아했는데 외국에서는 맛볼 수 없어서 안쓰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국제 택배로 보내는 게 쉽지 않았지만 특별히 포장해서 보내드렸어요. 며칠 후에 그 딸분에게서 메일이 왔어요. 정말 맛있었다고 엄마 생각도 많이 났다고 하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보내왔어요. 그리고 다음에 한국에 오면 꼭 가게에 들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하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깨달아요. 단순히 호떡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는 요리 클래스도 시작했어요. 주말에 호떡 만들기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한 번에 5명씩만 받아서 정성껏 가르쳐 드려요. 할머니가 저에게 그랬듯이요. 요리 클래스에 오시는 분들도 다양해요. 주부분들도 계시고 요리에 관심 있는 젊은 분들도 계세요. 심지어 은퇴 후 새로운 취미를 찾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오세요. 한 주부분은 정말 열심히 배우셨어요. 아이들에게 직접 만든 간식을 해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정말 정성껏 배우시더라고요. 지금은 집에서 가족들에게 호떡을 만들어주고 계신다고 해요. 한 대학생은 졸업 후에 카페를 열고 싶다고 해서 호떡 만들기를 배우러 왔어요. 메뉴에 전통 호떡을 추가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배워서 지금은 혼자서도 훌륭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그 학생이 나중에 정말로 카페를 열면 제가 배운 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렇게 할머니의 기술과 마음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뿌듯해요. 요리 클래스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들이 단순히 요리 기술만 배우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를 손으로 직접 만들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바쁜 일상에 지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호떡을 만들면서 잠깐이라도 복잡한 생각을 잊고 집중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완성된 호떡을 보면서 성취감도 느끼시고요. 한 직장인 분은 스트레스가 심해서 오셨어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취미 생활을 찾다가 호떡 만들기 클래스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서툴렀는데 몇 번 오시더니 정말 잘 만드시게 되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호떡을 만들면서 마음이 평온해진다고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는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도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호떡을 만들어서 먹는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할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단순히 요리 기술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아요. 마음을 다스리는 법, 사람을 위하는 마음, 그리고 삶의 지혜를 함께 가르쳐 주신 거였어요. 계절마다 바뀌는 단골 손님들의 모습을 보는 것도 재미있어요. 봄에는 새 학기를 맞아 활기찬 모습이고 여름에는 휴가철이라 여유로운 모습이에요. 가을에는 수확의 계절이라 그런지 뿌듯해하시고 겨울에는 따뜻함을 찾아서 더 자주 오세요. 특히 겨울 단골 손님들이 특별해요. 추운 날씨에 따뜻한 호떡을 찾아서 오시는 분들인데 대부분 혼자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는 호떡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대화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할머니라는 분이 계신데 매주 화요일마다 오세요. 남편분을 잃고 혼자 사시는데 화요일이 가장 외로운 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집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오신다고 해요. 이 할머니와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젊었을 때 이야기부터 자녀들 이야기까지 정말 다양한 얘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저에게도 인생 조언을 해주시고 걱정도 해주세요. 이 할머니가 어느 날 하신 말씀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서아야, 너는 참 착한 아이구나. 나 같은 할머니 이야기를 이렇게 잘 들어줘서 고마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있어서 화요일이 기다려진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할머니가 저에게 그랬듯이 저도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존재가 되고 있는 거죠. 요즘 들어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작은 가게가 어떻게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었는지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특별한 비결이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그냥 정성껏 만들고 손님들을 가족처럼 대하는 것뿐이라고 해요. 그리고 할머니에게서 배운 사랑을 실천하고 있을 뿐이라고요. 복잡한 마케팅 전략이나 화려한 기술보다는 진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오기도 했어요. 작은 호떡집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할머니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고 했어요. 방송이 나간 후에 더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혹시 기대에 못 미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평소처럼 정성껏 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방송을 보고 오신 한 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자신도 어려운 시기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면서 제 이야기에 많이 공감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지금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계시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도 결국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하는 일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최근에는 근처 학교들과 연계해서 진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와서 호떡 만들기 체험도 하고 창업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가요. 특히 요리나 외식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요.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라는 거예요. 기술이나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라고 말해줘요. 한 고등학생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체험을 마치고 나서 자기도 나중에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 멋있다고 하면서 진로를 바꿔서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그 학생의 부모님이 나중에 따로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셨어요. 아이가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체험 후에 확실한 목표가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작은 일이 누군가의 인생에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뿌듯했어요. 지역 대학교 학생들도 자주 와요. 특히 사회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과제나 연구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작은 가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지역사회와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학생들과 이야기하면서 저도 많이 배워요. 제가 경험으로 알고 있던 것들을 학문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안해 주세요. 특히 마케팅이나 고객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한 경영학과 학생은 졸업 논문 주제로 저희 가게를 선택했어요. 소상공인의 성공 사례로 연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몇 달 동안 자주 와서 인터뷰도 하고 가게 운영 과정도 지켜봤어요. 그 학생의 논문이 완성되었을 때 한부 가져와서 보여줬는데 정말 놀랐어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던 일들이 경영학 이론으로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고객과의 정서적 유대, 지역 사회와의 상생, 진정성 있는 마케팅 같은 내용들이요. 그 논문을 읽으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할머니에게서 배운 따뜻한 마음이 결국 좋은 경영 철학이 되었던 거죠. 요즘은 다른 지역의 소상공인 분들과도 교류하고 있어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요.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함께 고민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거든요. 특히 전통 음식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분들과 많이 이야기해요. 떡볶이집, 붕어빵집, 호떡집 등등 전통 간식을 만드시는 분들인데 다들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전통의 맛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출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젊은 세대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이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분들과 함께 가끔 팝업 스토어도 열어요. 전통 간식들을 한 곳에 모아서 판매하는 거예요. 고객들도 다양한 음식을 한 번에 맛볼 수 있어서 좋아하시고 저희도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작년에 열었던 팝업 스토어는 정말 성황리에 끝났어요.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왔는데 한국의 전통 간식을 한 번에 체험할 수 있다고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올해도 또 계획하고 있어요.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느끼는 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함께하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시던 것처럼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고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걸 실감해요. 최근에는 온라인 쿠킹 클래스도 시작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직접 오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요. 화상 통화로 연결해서 집에서도 호떡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술적인 부분이 어려웠는데 젊은 단골 손님이 도와주셔서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분이 프로그래머인데 온라인 클래스 시스템을 무료로 만들어 주셨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온라인 클래스의 장점은 전국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주도에 계신 분도 참여하시고 부산에 계신 분도 참여하세요. 그분들과 화면으로 만나서 함께 호떡을 만드는 경험이 정말 신기해요. 한 참가자분은 캐나다에 거주하고 계신 한국 분이셨어요.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참여하셨다고 하는데 시차 때문에 새벽에 참여하셨어요. 그런데도 정말 열심히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나중에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오랜만에 한국의 정을 느꼈다고, 비록 화면으로나마 고향 사람들과 함께 요리를 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기술의 힘을 새삼 느껴요.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신기해 하셨을까요? 요즘 들어서는 책을 쓰는 것도 고려하고 있어요. 할머니와의 이야기 그리고 호떡집을 운영하면서 겪은 일들을 책으로 엮어보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여주시거든요. 출판사에서 먼저 제안을 해오기도 했어요. 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책으로 만들어 보자고 하더라고요.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어요. 만약 책을 쓴다면 단순히 제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동안 만났던 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담고 싶어요. 단골 손님들의 따뜻한 이야기들, 어려움을 극복한 분들의 용기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호떡 만드는 방법도 자세히 담아서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할머니의 레시피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면 할머니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이 가게를 더욱 발전시키고 싶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할머니처럼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만나게 된다면 따뜻하게 품어주고 싶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그랬듯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싶어요. 그렇게 사랑의 순환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계획은 호떡 만들기 체험관을 만드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직접 호떡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싶고요. 한국의 전통 음식 문화를 알리는 데도 기여하고 싶어요. 호떡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걸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가끔 꿈을 꿔요. 할머니가 나오시는 꿈인데 항상 웃으면서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라고 당부하시면서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하세요. 꿈에서 깨면 아쉽지만 그래도 할머니가 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힘이 나요. 힘든 일이 있어도 할머니를 생각하면 다시 용기가 생겨요. 요즘은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써요.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아프면 큰일이거든요. 그리고 할머니가 아프셨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까 건강의 소중함을 더욱 느껴요. 규칙적인 운동도 하고 식사도 거르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단골 손님들도 제 건강을 걱정해 주셔서 더욱 조심하게 돼요. 특히 김할아버지는 제가 살이 빠진 것 같다며 걱정하세요.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말 소중해요. 이제는 단순한 상인과 고객의 관계가 아니라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걱정해요. 작년에 근처 슈퍼마켓 사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 동네 사람들이 모두 걱정했어요. 저도 병문안을 가고 가게 일도 도와드렸어요. 그분이 회복되셔서 정말 다행이었지만 그때 동네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런 따뜻한 관계들이 있어서 제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혼자였다면 벌써 포기했을지도 모르는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부모님을 잃고 고모에게 버림받고 절망적이었던 시절부터 할머니를 만나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 또 할머니를 떠나보내야 했던 아픔까지요.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언젠가는 그 의미를 알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제 고모를 봤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움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컸어요. 고모 때문에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고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사람의 인생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떤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때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결국 저에게는 가장 큰 행운이 되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만남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만남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싶어요. 할머니가 저를 소중히 여겨주셨듯이 저도 만나는 모든 분들을 소중히 대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감사하는 마음이거든요. 작은 것에도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어요. 정말 감사한 게 많아요.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잠자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할머니가 옆에 계신 것 같아요. 특히 호떡을 굽고 있을 때면 할머니의 손길이 느껴져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가르쳐 주시던 그 따뜻함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가끔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면 할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봐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할머니는 항상 사람을 먼저 생각하셨거든요. 이익보다는 사람이 우선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가게를 운영할 때 항상 손님들을 먼저 생각해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도 손님들에게 정직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할머니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진심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진심으로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호떡을 만들 때도 진심을 담아서 만들면 그 마음이 드시는 분에게 전해진다고 하셨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진심으로 만든 음식은 맛도 다르고 드시는 분의 반응도 달라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바빠도 대충 만들지 않아요. 한 개 한 개 정성껏 만들어요. 손님들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맛있다고 하시면서 정성이 느껴진다고 말씀해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면 정말 뿌듯해요. 요즘은 후배 사장님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기술이나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라고요.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고 진심으로 음식을 만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해줘요. 몇 년 전에 호떡집을 시작한 한 후배는 지금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진심으로 정성껏 만들다 보니 입소문이 나서 지금은 줄을 서서 사 먹을 정도예요. 그 후배가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제가 해준 조언 덕분에 이렇게 될 수 있었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그냥 할머니에게서 배운 걸 전해준 것뿐이에요. 이렇게 좋은 것들이 계속 전해져 나가는 게 정말 좋아요. 할머니에게서 저에게, 저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말이에요. 언젠가는 저도 할머니처럼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금도 단골 손님들에게는 소중한 존재일 수도 있지만 할머니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정말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 이 자리를 지키면서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거예요. 작은 호떡 하나에도 마음을 담아서 만들고 만나는 모든 분들을 가족처럼 대하면서요. 오늘도 저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요.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가게 문을 열고 첫 번째 호떡을 굽기 시작해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실 텐데 그분들 모두에게 따뜻함을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할 거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할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것 같고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저희 명잔의 호떡집에도 한번 놀러 오세요.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따뜻한 호떡으로 여러분을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